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상가며 이론가였던 원효대사의 업적은 여러 저술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의 인간적인 삶은 어떠했을까? 원효대사는 왜 거룩한 비구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저작거리로 나갔는가? 출가자 원효가 아니라 소성거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화엄경에 나오는 일도 출생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체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일체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의 길을 넘어선다. 비승비속의 무해한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의 발길이 머문 현장이다. 신라 진평왕 때인 617년, 원효대사는 이곳 경산시 자인면에서 태어났다. 삼국유사에는 원효대사가 자신이 태어난 곳과 살던 집에 각각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원효대사의 어린 시절 기록은 거의 없지만 당시 밤나무골이었던 이곳은 소년 원효에게 특별한 사색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이다. 원효대사 어머니께서 원효대사를 임신하시고 친정으로 출산을 떠나다가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주변에 있는 사라사라는 나무 밑에서 산처를 만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나중에 자신이 태어난 이 사라수 아래에 사라사라는 절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집을 초계사라는 절로 만들게 됩니다. 이 지역 일대, 자인원 일대에 아마 사라사와 초계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초계사보다는 그 태어난 사라사가 아마 이곳 제석사 인근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석사에서는 원효대사의 탄생설화에 근거해서 최근 한 12년 이래 원효대사의 탄생 성지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제석사에서는 해마다 원효대사 탄신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다. 일찍이 인생 무상을 절감했던 소년 원효는 장성한 뒤 또 한 번 깊은 무상을 경험하게 된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충격으로 29세 무렵 세속을 떠나 출가한다. 제석사의 특별한 전각, 원효성사전이다. 원효대사 관련된 모든 설화들을 집약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부처님의 일대기를 팔상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8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설화를 담은 곳이기도 합니다. 원효대사의 좌상을 중심으로 벽면은 남달랐던 원효대사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대기가 그려져 있다. 탄생부터 특별했던 깨달음의 순간은 물론이요, 요속공주와의 인연과 소성거사로 자칭하며 무예춤을 추고 아들을 두었던 인간적인 삶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원효 성사전의 이 모습은 원효대사의 전 생애를 집약적으로 모아놓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분황사의 소조선과 달리 바로 이곳에는 원효대사의 좌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그런 원효 성사전이라는 의미에서 원효대사의 성역화, 또 원효대사의 탄생제라는 의미가 본격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행장에 여백이 많은 원효대사지만 걸림없는 자유인으로 무예춤을 추기까지
원효 대사의 치열했던 구도열은 그의 저술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원효 대사는 1300여 년 전에 이곳 자인 일대에서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효 대사에 관련된 젊은 시절의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의 젊은 시절의 기록은 그가 쓴 발심 수행장에 치열한 수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불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지더라도 밥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열심히 수행했던 그런 무대가 바로 이 일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0여 년 전의 원효 대사의 행적이 비록 미미하지만 이 제석사에 조성된 원효 성사전 그리고 이 일대의 분위기 그리고 문화 유적을 통해서나마 원효 대사의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직하고 치열했던 원효 대사는 파괴승이 되어 다시 경산으로 돌아온다. 요속공주와 설총이 머물렀던 발룡사다. 원효 대사가 활동하던 7세기 중반, 신라 불교는 전성기를 맞고 있었고 유학파 승려들이 중심이었다. 원효 대사도 의상 대사와 함께 유학을 시도했으나 두 번째 유학길에서 포기하고 돌아온 뒤 요속공주와 인연을 맺는다. 요속공주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따님이셨죠. 원래 김허문이라고 하는 화랑에게 시집을 갔지만 일찍이 전사에서 요석궁의 과부 공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원효 대사와 인연을 맺고 설총을 낳았습니다. 설총은 해동 유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의 비조이기도 합니다. 그 설총이 이곳에 어릴 때 어머니 요석 공주에 안겨서 이곳에 와서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절입니다. 이 발룡사는 태종 무열왕이 딸인 요석 공주와 손자인 설총을 만나러 오기도 했다는 그런 유서 깊은 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룡이라는 것도 바로 용, 달리 말하면 왕이 기반을 다진 곳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신라의 기반을 다진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발룡이라는 곳이 전국에 세 곳이 있죠. 평양에도 있고 또 고구려 지역에도 있고 또 여기 신라 여기도 있습니다. 원효 대사가 원래 압덕국 출신이었죠. 압덕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경산입니다. 경산의 암양이라는 지점이 바로 원효 대사가 자랐던 이 자인 일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발룡사 뒤편으로 이어진 언덕길은 경주로 통하는 옛길이다. 임금이 넘은 길이라 하여 왕제라 불리는데 무열왕과 왕후가 발룡사에 있는 딸과 손자를 보기 위해 넘었던 길이다. 왕제로 오르는 길목엔 요속공주의 마음 세계처럼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요속공주와 인연을 맺고 아들 설총을 낳았지만 원효 대사는 발룡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백성들과 함께 춤추고 마시는 저작거리의 소성거사였다. 발룡사는 신라 왕실의 기원 사찰이기도 했다. 고려시대의 부흥기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대가람의 위용을 떨치던 발룡사의 흔적은 흩어진 석조 유물로 남아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 창대했던 발룡사의 기억이다. 원효 대사와 요석공주의 인연은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에 따르면 어느 봄날 춘희가 동에서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어서 원효대사가 갑자기 저자글에 나타나서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친 기둥을 깎으리 또는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자루 없는 도끼 이것은 시경 빈풍편에 나오는 벌가라는 시에 나오는 시를 패러디한 겁니다. 자루 없는 도끼라고 하는 것은 과부 공주를 말하죠. 그리고 하늘 떠받친 기둥 또는 하늘 떠받칠 기둥은 훌륭한 후손을 상징한다고 흔히 해석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설총이 바로 이곳에 요석공주 어머니에게 안겨서 이 절에 와서 머무르면서 원효대사를 만나겠다는 곳입니다. 원효대사는 분황사에서 절필 이후에 대중들과 만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서랍을 저자글에 들어가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많은 대중들을 만나게 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도 출생사,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일체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의 길을 넘어선다. 이런 그 외침을 펼치면서 저자글에 콜리게 여러 무지랭이들에게까지도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는 이제 소성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출가자 원효가 아니라 소성거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원효 스스로도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화에 이르게 됩니다. 정토사상을 배경으로 일심사상을 배경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발지가 어쩌면 분황사이기도 하고 이 발령사이기도 한 것이죠. 저작거리로 나온 원효대사의 불교는 쉽고 즐거웠다. 글을 알거나 모르거나 아이에서 어른까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노래처럼 따라했다. 원효대사가 추었다는 무예춤을 복원한 것이다. 표주박을 두드리며 화엄경의 이치를 노래하기도 하고 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퍼뜨리기도 했다. 왕실 불교가 저작거리의 생활 불교, 민중 불교가 된 것이다. 무예자제했던 원효대사의 삶은 포항 오호사에도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오오지의 법거량 설하다. 이 오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오호사 앞에 있는 연못입니다. 원효대사는 당시 서라벌에서 많은 저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의문이 생기면 지금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 포항 오호사에 찾아와서 여기에 머물고 있던 당대 고성인 해공 스님과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수를 보강하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 스님이 서로 법거량, 법력 다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두 스님은 마침 뛰어노는 물고기를 먹고 바지를 내리고 변을 보았습니다. 해공대사는 물고기를 누고 원효대사는 똥을 누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오히려 거꾸로 해공대사가 똥을 누웠고 원효대사가 물고기를 누웠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어느 분이 더 법력이 셌던 것일까요? 서로 물고기를 누웠다는 법거량 전설로 사찰명도 오호사로 바뀌었다. 진평왕 때 창건된 오호사의 애초 이름은 항사사였다. 수려한 경관과 선건 도량으로 신라 때부터 고승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역사 도량이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오사입니다. 오오사에는 7세기에 당대 고성인 원효대사하고 해공대사가 머문 절입니다. 이 절에는 오오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오오지에서 이루어진 법거량, 두 스님의 법거량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물고기를 누고 해공대사가 똥을 누었다는 얘기는 서로 원래 사실과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아마도 원효대사가 전국구인 반면 해공대사는 지역구라는 지명도 때문에 후대에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이는 물처럼 저작거리를 좋아했던 두 고승의 법거량 이야기는 당시의 권위불교, 지식불교를 꼬집기 위한 누군가의 해악인지도 모를 일이다. 원효대사의 걸림없는 생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물이 남아있다. 오오사 경내 유물 전시관이다. 오오사가 원효대사의 인연 도량임을 증명하듯 진영이 모셔져 있다. 옆에는 해공대사의 진영을 나란히 모셔 마치 두 분 스님의 유쾌한 법거량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원효대사를 둘러싸고 주변에 많은 선후배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공대사와 원효대사의 관계는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효대사가 저수를 할 때마다 좀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늘 이 해공대사를 찾아서 서로 묻고 토론하면서 저술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스님 자신도 기록에 보면 진나보살의 후신이라는 원효대사와 마찬가지로 성조대사의 후신이라는 의미까지를 갖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이렇게 막역하다는 것은 우리 불교의 성취, 7세기 중엽에 신라불교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영정을 이곳에 이렇게 모셔두니까 오사의 의미가 더 드러나고 두 스님의 법거량의 의미까지도 천진난만한 진리를 향한 그 법거량의 의미가 더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원효대사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유물, 삿갓이다. 원효대사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7세기 중반, 신라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불안한 백성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보살의 유물이다. 원효대사의 이 삿갓은 대개 고성들이 남기고 있는 육한장이나 지팡이나 바루나 여러 가지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삿갓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원효대사 자신이 대중교화를 위해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삿갓을 쓰고 그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널리 펼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자만 지극한 마음, 치심으로 10번 외치게 되면 모두가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강조했던 원효대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사상인 일심사상이 어떻게 정토와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점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아미타불 육자 연불은 거듭되는 전쟁으로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원효대사만이 줄 수 있는 안심 법문이고 희망의 선물이었다. 되게 훌륭한 분들의 전기를 쓰는 방식에 따르면 그 스승이나 아버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원효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성절에 보게 되면 무사자오, 즉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 또는 학부종사, 배움에 있어서 일정한 스승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대사를 둘러싼 몇 명의 고성들이 보입니다. 이곳
오사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해공대사, 그리고 또 당대의 또 고성이었던 해숙스님, 그리고 대안스님, 또 고구려에서 망명 왔던 보덕대사, 이런 분들이 원효대사의 서성에 준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고성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원효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성취의 배경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눈 밝은 스승이 있다 해도 깨달음은 자신의 몫이다. 원효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